한국, 아직도 미국의 원조나 받아먹고 사는 그 작은 나라 말입니까? 저는 베이징 국방대학교 회의실에서 동료 교수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25년 5월의 무더운 오후,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회의실에서 저희는 다음 달에 있을 한국 방문 일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천 회의장입니다. 올해로 52세, 베이징 국방대학교에서 군사전략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교수입니다. 저는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20년간 복무한 후 학계로 전향했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균형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천 교수님, 이번 한국 방문은 형식적인 것이니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학과장인 류샤오밍 교수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대학교에서 초청장을 보내왔지만 솔직히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80년대에 겨우 민주화나 이룬 나라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머릿속 한국은 여전히 1980년대의 이미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아직 치유하지 못한 나라, 미군 기지에 의존해 겨우 안보를 유지하는 나라, 값싼 공산품이나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 그것이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인도가 최근 우리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같은 소국이라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두면 나쁠 것 없죠. 어차피 그들도 중국의 성장을 부러워하고 있을 테니까요. 동료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젊은 부교수 왕리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천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아마 우리 중국의 오지 기술이나 고속철도를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낡은 지하철이나 타고 다닐 텐데요. 저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고 군사력도 미국 다음으로 강력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와의 관계 개선으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단은 총 12명입니다. 류 학과장이 명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천 교수님이 단장을 맡아주시고 왕 부교수와 장 부교수, 저는 명단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그저 관광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군. 서울 구경이나 하고 김치나 먹어보고 그들의 낙후된 군사시설이나 둘러보면 될 것 같은데.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1980에서 90년대 자료들이었고 최신 정보는 별로 관심이 없어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크게 달라진 것도 없겠지. 저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은 수많은 고층 빌딩으로 가득했고 거리에는 최신형 전기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모습을 갖추려면 아마 30년은 더 걸릴 거야. 출발 일주일 전 저는 대학원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아시아의 군사 균형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아시아에서 진정한 군사 강국은 어디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중국 아닙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인도요. 최근 우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나라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칠판에 한반도 지도를 그렸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북으로는 북한, 서로는 우리 중국, 동으로는 일본에 둘러싸여 있죠. 게다가 국토도 작고 자원도 부족합니다.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한국에 가시는 겁니까? 외교적 제스처입니다. 강대국은 때로 약소국도 배려하는 아량을 보여야 하니까요.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밖을 보세요. 베이징의 발전상을요. 한국의 수도 서울은 아마 우리 베이징의 20년 전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주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동료 교수인 자오펑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한번 가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2005년이었나? 학회 참석차 갔었죠. 어떻던가요? 자오 교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깨끗하긴 했는데 규모가 작더군요.
베이징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도시였어요. 음식은 너무 맵고 사람들은 영어도 잘 못했고요. 역시 그렇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국 방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요? 화장품은 괜찮다던데요. 아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 그 싸구려 화장품들 말이요. 중국 제품이 훨씬 좋은데 뭘. 그래도 한류 드라마는 인기 있잖아요. 그건 그저 문화 후진국들이나 좋아하는 거요. 우리 중국 드라마가 훨씬 스케일이 크고 재미있지. 아내는 제 자신만만한 모습에 살짝 웃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중국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하오. 숫자가 증명하잖소. GDP, 군사력, 인구, 영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압도적이니까. 그날 밤, 저는 한국 방문을 위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중국의 신형 군사 전략과 아시아 평화였습니다. 저는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이득인지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교수들이 이 발표를 들으면 감탄할 거야. 중국이 얼마나 강대국이 되었는지 실감하겠지. 김 교수는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의 중국어 실력이 아니라 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기껏해야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리무진 버스를 준비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계속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고속도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발전해 있지? 특히 한강을 건너면서 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고, 한강 다리들은 각각 독특한 디자인으로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왕리 부교수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단장님, 이거 우리가 알던 한국이 맞습니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시오. 건물 몇 개 높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오후에는 한국국방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캠퍼스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먼저 저희 시뮬레이션 센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교수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고 대형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가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 개발한 전투 시뮬레이션 시스템입니다. AI를 활용해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죠. 한 젊은 한국 장교가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요? 제가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사실 이건 구형 모델이고요. 최신 버전은 보안상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구형 모델.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중국 국방대학교의 시뮬레이션 센터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환영 만찬에서 저는 준비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위대함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한국 교수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듣고 있었지만 전혀 놀라거나 감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국방대학교 총장인 박성철 장군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천 교수님, 중국의 발전상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희도 중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내일 저희 방산 기업들을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방산 기업?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총이나 탄약 정도 만드는 수준이겠지. 하지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제 고정관념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내일 가면 진짜 한국의 수준을 볼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화 디펜스를 방문했습니다. 버스가 회사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부지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서 첨단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한화 디펜스 연구소장 이정민입니다. 이 소장은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회사 소개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점점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 방공 시스템,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무기들이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인도, 폴란드, 호주 등 수많은 국가들이 저희 제품을 선택했죠. 이 소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대 등 총 15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수출 계약이었죠. 15조 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국 위안화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왕리 부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품질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싸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 제품은 결코 저가 제품이 아닙니다. 품질과 성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선택받는 것이죠. 그는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사거리, 정확도, 발사속도 모든 면에서 경쟁 제품들을 압도합니다.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과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럼 중국 제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소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국도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시장에서의 평가는 글쎄요, 숫자가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중국의 자주포 수출 실적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생산 라인을 견학했습니다. 자동화된 시설, 정밀한 품질 관리, 숙련된 기술자들,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K9 자주포 조립 라인입니다. 하루에 몇 대씩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한 중국 교수가 물었습니다. 인도도 K9를 구매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도는 100대를 구매했고 추가로 현지 생산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K9를 배치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소장이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었죠. 점심 식사 시간, 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알던 그 한국이 맞나?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나 하던 그 나라가. 오후에는 LIG 넥스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젊은 연구원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탐지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안상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국제 기준으로 최상위급입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또 수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최근 폴란드와도 천궁 시스템 수출을 논의 중입니다.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오늘 본 것들을 소화하느라 바빴던 것입니다. 갑자기 막내 교수인 천량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왕리 부교수가 화를 냈습니다. 방산 기업 몇 개 좋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야. 중국의 전체적인 국력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인터넷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었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세계 8위라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잠수함, 전투기, 군함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를 독자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셋째 날, 우리는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삼성 디지털시티는 그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삼성전자 대외협력팀의 박지훈 상무입니다. 박 상무는 우리를 홍보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삼성의 역사와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 상무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기술력, 특히 핵심 부품 기술에서는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첨단 반도체는 삼성과 대만의 TSMC만이 생산 가능하죠. 그는 우리를 반도체 전시관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3나노 공정으로 생산된 최신 반도체입니다. 현재 이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전 세계에 2곳뿐입니다. 저는 작은 칩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개발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따라잡지 못한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반도체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자오펑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단순히 돈을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생태계가 필요하죠. 이어서 우리는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견학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시설에서 하루에 수십만 대의 스마트폰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더블폰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1위죠. 한 젊은 중국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품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습니까? 일부 부품은 중국에서도 조달합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인 AP,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은 모두 자체 생산하거나 한국 기업에서 조달합니다.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 공장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재 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공장 투어를 안내하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몇 대나 생산합니까? 이 울산 공장에서만 하루 평균 6,000대를 생산합니다. 1년이면 150만 대가 넘죠. 거대한 공장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자동차를 조립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이건 다소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은 확실히 도전적입니다. 현지 브랜드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중국 외 다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인도 등에서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첸나이 공장에서 연간 75만 대를 생산하고 있죠. 또 인도였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공을 들이는 인도에서 한국 기업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현대자동차 임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수소차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등 미래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비전과 실행력이 대단하다는 것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왕리 부교수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장님, 이상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면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그것은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라면 우리 중국은 정말 그들보다 앞서 있는 것일까? 넷째 날은 문화체험 일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일정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야 그렇다 치고 문화에서마저 한국이 중국보다 나을 리 없어. 하지만 이번에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첫 방문지는 CJ E&M이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CJ E&M 글로벌 사업부의 김수진 이사입니다. 김 이사는 우리를 상영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의 세계적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국 콘텐츠 수출액은 2024년 기준 1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된 한국 드라마들은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화면에 오징어 게임, 킹덤, D.P. 등의 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94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죠. 한 중국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일부 젊은이들 뿐입니다. 중국 드라마가 스케일이 더 크지 않습니까? 김 이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케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성공한 이유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기 때문이죠. 이어서 우리는 제작 스튜디오를 견학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기술력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창의적인 기획력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한국 시장만 보고 콘텐츠를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죠. 오후에는 SM 엔터테인먼트를 방문했습니다. K-팝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K-팝은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등 수많은 그룹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죠. 연습실에서는 젊은 연습생들이 칼군무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프로페셔널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아이돌 그룹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시장도 크고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K-POP 그룹에 중국인 멤버들이 있죠. 하지만 시스템의 체계성과 글로벌 진출 전략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이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내수 시장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명동과 강남을 자유롭게 돌아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거리로 나갔습니다. 명동의 화려한 네온사인,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 매장들,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대화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여기가 정말 서울 맞습니까? 천량 교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베이징의 왕푸징보다 더 국제적인 것 같은데요. 강남역 일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세련된 카페와 레스토랑,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젊은이들. 우리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오펑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거에 갇혀 있었던 것 아닐까요? 천량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계속 발전했는데 우리만 80년대 한국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왕리 부교수는 여전히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국력은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GDP만 봐도 GDP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문화의 영향력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 중국 문화가 K-팝이나 K-드라마만큼 세계적 영향력이 있습니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한국은 어때요?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너무 발전해 있어요. 모든 면에서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 화장품 좀 사다 주세요. 비싸도 괜찮아요. 알았어요. 최고급으로 사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KAIST를 방문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이 대학은 한국의 MIT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KAIST 국제협력처장 정민수 교수입니다. 정 교수는 우리를 캠퍼스 투어에 데려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최첨단 연구시설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KAIST는 1971년 설립 이후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이공계 분야 아시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먼저 AI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명 가능한 AI, 신경망 최적화, 로봇공학 응용 등에서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죠. 한 젊은 연구원이 프로젝트를 시연했습니다. AI가 복잡한 의료 영상을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특정 암 진단에서 97% 이상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이미 몇몇 병원에서 실제 사용 중이죠. 중국도 AI 의료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왕리 부교수가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기술도 훌륭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중국 대학들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교수의 대답은 외교적이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와 공정을 연구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죠. 실험실에는 수억 원대의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KAIST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점심은 학생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음식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좋았고 가격은 매우 저렴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많습니까? 자오펑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운영이죠. 모든 자원이 연구와 교육에 집중됩니다. 오후에는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KAIST 출신 창업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100조 원이 넘습니다. 쿠팡, 넥슨, NC소프트 등이 대표적이죠. 한 스타트업 대표가 자신의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협의 중입니다. 내년에는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죠. 그의 나이는 겨우 28세였습니다. 박사과정 중에 창업했다고 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실패도 자산입니다. 한국에서는 실패한 창업자를 오히려 경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다시 도전할 기회가 많죠. 이것은 중국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천량 교수가 말했습니다. KAIST 학생들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감과 열정이 넘치더군요. 우리 대학 학생들과 뭐가 다를까요? 자오펑 교수가 물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 실패를 용인하는 시스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저녁에는 서울대학교 교수들과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중 학술 교류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장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중국의 양적 성장과 한국의 질적 혁신이 만나면 큰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식사 중에 흥미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중국어를 많이 배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요즘은 오히려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남아 언어를 배우는 학생이 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진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더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거죠. 또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여섯째 날, 우리는 DMZ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일정이었습니다. 분단국가의 아픔을 직접 보면 한국의 한계를 실감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도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여기가 도라산 전망대입니다.
북한 지역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죠. 안내를 맡은 김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북한 지역을 바라보니 황량한 들판과 낡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느껴지는군요. 자오펑 교수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발전했습니다. 김 대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분단 상황에서도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죠. 어떤 면에서는 이 역경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판문점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김 대위는 한국의 안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징병제를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첨단 무기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죠. 미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리 부교수가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물론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 능력도 상당합니다. K 전차,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파란 건물들이 남북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군사분계선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다니. 오후에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이 전쟁에 참여했죠. 전시 해설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해설사의 균형 잡힌 시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념관을 나오며 철량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으니까요. 중국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왕리 부교수가 반박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달랐죠. 자오펑 교수가 중재했습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로 각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저녁에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중 군사 교류가 더 활발해졌으면 합니다. 한국 측 장성이 말했습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상호 이해가 중요하니까요. 중국도 평화를 원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힘의 균형 위에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한국도 자주 국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우회적으로 견제한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 나름의 생존 전략과 발전 모델을 가지고 있다. 재구장 최후의 충격, 그리고 깨달음. 마지막 날, 우리는 한국국방대학교에서 종합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주제는 동북아 안보 협력의 미래였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중국 교수가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 문화 영향력,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중국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왕리 부교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중국의 규모와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성철 장군이 답사를 했습니다. 천 교수님의 열린 자세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 이해가 협력의 첫걸음이죠. 이어서 열린 토론은 매우 건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측 교수가 물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한국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한국이 중국 시장을 잘 활용하면서도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명한 전략입니다.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의 성장 자체는 위협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속에서 함께 발전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외교적이지만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김준호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천 교수님, 이번 방문이 의미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끄럽지만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단순히 거대한 이웃으로만 봤는데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이번 방문을 되새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장님, 천량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하실 겁니까? 사실대로 보고할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선진국이라고. 그럼 비판받지 않을까요? 왕리 부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비판받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며 저는 면세점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내가 부탁한 화장품을 사야 했습니다. 어떤 걸 찾으십니까? 점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아내 선물로 가장 좋은 걸로 주세요. 설화수 제품은 어떠세요? 한방 화장품으로 중국 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제품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이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고급 제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일주일간의 일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가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피곤하시죠? 아니, 괜찮아요. 그보다 할 이야기가 많아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간략히 들려주었습니다. 정말요? 한국이 그 정도예요?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직접 본 거예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저는 아내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와, 설화수. 정말 사고 싶었던 거예요. 점원이 추천하더군요. 한국 전통 한방 기술로 만든다고. 아내는 기뻐하며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포장부터 고급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대학으로 출근한 저는 류 학과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국이 생각보다 발전했다면서요? 이미 왕리 부교수가 먼저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네,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류 학과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 반도체 산업, 문화 콘텐츠, 교육 시스템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도가 중국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 참 의외군요. 류 학과장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위에도 보고해야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문을 통해 본 한국의 실상과 시사점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제가 한국을 너무 미화했다고 비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이 그 정도입니까? 대학원 세미나에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도 문제가 있겠지만 배울 점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하죠. 한 달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군사 교류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니 자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천 교수님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정말 그 정도입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네, 특히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도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게 있을까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혁신 시스템과 기업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자문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국도 서서히 한국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대형 음원 기획사에서 일하고 있는 류얼리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를 사랑했고, 특히 한국과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음악을 폭넓게 접해서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파악해 왔습니다. 하지만 늘 제 뿌리는 중국이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와 역사를 보유한 곳이 바로 저희 중국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늘 자기네가 무언가 개발하거나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알고 보면 전부 중국 걸 베껴간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가운데는 중국의 음악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 그리고 중국의 음악이 어떻게 세계를 풍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담당하던 해외 음원, 데이터 분석 작업 중에 한국 걸그룹 노래가 급상승하면서 제 관심을 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곡이라고 제보를 받았고 중국 SNS에서도 많은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을 포착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또 우리 중국 음악 표절을 한 게 아닐까 하고 즉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제게도 한국에서 온 이 노래가 중국의 왕실링 곡을 무단 표절했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봐라, 역시 한국은 제대로 된 창작 능력이 없으니 또 중국의 것에 기대는구나 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중국이 십수년 전부터 앞서서 개발해온 음악적 흐름을 자기들이 따라하다니 정말이지 한국은 제대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문제는 왕실링이라는 중화권에서 아주 유명했던 여성 가수의 히트곡 아이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니라는 곡은 예전에 왕실링이 불러 중화권 전역을 휩쓸었던 말 그대로 데이트를 친 곡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꽤 주목받는 걸그룹이 내게 들어봐라는 곡을 발표했고 그 곡이 아이니와 똑같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연히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또다시 중국 노래를 훔쳐갔다라며 흥분해 있었고 저 또한 자신만만하게 그 편에 가세했습니다. 나 류얼리는 중국의 위대한 음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결코 한국 따위가 마음대로 베껴갈 수 없도록 싸워야 한다. 저는 이렇게 결심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직접 건너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직접 여론도 들어보고 한국 방송사나 기획사를 통해서도 제가 가진 자료를 내밀며 표절 여부를 제대로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부터 기분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게 한국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꽤나 까칠한 검사 절차를 받았습니다. 아니 중국 여권만 보면 반가워하며 예우해야 할 텐데 계속해서 방문 목적이 무엇이냐, 얼마나 체류할 거냐 같은 얄미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내가 중국에서 온 아주 중요한 음악 업계 종사자인데 한국 따위가 왜 나를 의심하냐라고 생각하며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대 직원이 한국에서는 저작권 관련 법이 엄격하니 업무상의 목적이면 체류 기간은 충분한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피식 웃으면서 중국이야말로 세계에서 저작권에 있어 가장 앞선 국가다. 오히려 내가 한국의 표절 실태를 조사하러 왔는데 이곳이 그렇게 대단한지도 모르겠다 하고 큰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심사대 직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괜히 기분이 언짢아져서 입국부터 기분 나쁘게 시작했습니다. 어찌됐든 입국 수속을 마치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국에 왔으니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케이팝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겠다라고 벼르며 가방을 둘러맸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피곤해서 한쪽 구석에 가방을 던져놓고 앉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권을 꺼내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제 신분증명을 잠시 바닥에 널브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한국인 한 명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닥에 물건을 놓고 다니시면 다른 사람들 다니기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본인 짐은 본인이 철저하게 챙기셔야죠. 저는 화가 나서 뭐가 어때서 이러나 중국에서는 이렇게 누구나 다 공동공간에 짐 내려놓고 필요할 때 들고 가고 한다. 한국인들은 어째 이렇게 융통성이 없나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은 곧 여기는 한국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삼가주시죠라고 나지막이 말하더니 가버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뭐 저런 오지랖이 다 있지. 역시 한국은 옹졸해 하고 씩씩거렸습니다. 그렇게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배가 고파져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싶으면 일단 물건을 뜯어먹고 나중에 계산하곤 합니다. 저는 똑같이 이곳 한국 편의점에서도 음료수 하나를 뚜껑을 따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손님, 계산 전에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저를 제지하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아니, 내가 돈 낼 건데 뭘.
우리 중국에서는 편의점에서 먹고 마신 뒤 계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도 그렇게 유연하게 좀 굴면 안 되나 했습니다. 점원은 한국은 그게 안 됩니다. 다들 계산 전에는 섭취하시면 안 돼요라고 설명하는데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인가 싶고 괜히 역시 한국은 중국의 문화적 여유를 모르는구나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잔뜩 나쁜 상태로 한국 기획사 관계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기획사는 요즘 한국에서 꽤 유명하다는 걸그룹 몇 팀을 배출한 곳이었는데 제가 미리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중국 곡을 훔쳐갔다고 네티즌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건. 당신네가 관여했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획사 담당자를 만나자 그쪽에서 자료를 잔뜩 꺼내 보여주며 하나씩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류얼리 씨가 말씀하신 표절 의혹곡 말씀이시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왕실링이 불렀다는 곡 아이니가 원래는 한국 걸그룹 파파야의 내 얘길 들어봐라는 곡이 원곡입니다. 그리고 파파야의 해당 곡은 현재 저희 소속사 대표가 예전에 매니저로 있던 시절 발표했던 노래죠. 그 곡의 저작권은 이미 모두 한국에서 정식 등록되어 있고 왕실링 측이 뒤늦게나마 라이선스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마이걸이 내 얘길 들어봐를 부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우리 중국 노래를 한국이 표절했을 리가 없는데 오히려 왕실링이 먼저였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중국이 원조 국가인데 어떻게 한국 곡을 표절했다고 할 수 있나 하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자 그 담당자는 책상 위에 관련 서류를 척척 펼쳐 보이며 곡의 발표 연도와 작사, 작곡가 명단 그리고 저작권 등록 번호 등을 나열했습니다. 이미 2000년에 발표된 파파야의 오리지널 음원 기록이 한국 내 저작권 협회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이 사실을 중화권 여러 매체에서도 뒤늦게 인정했다는 기사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제가 믿었던 한국은 중국 노래를 표절했다라는 명제가 뒤집혀버린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조사하러 한국까지 왔는데 오히려 중국이 표절했다는 반박 자료에 코가 꿰이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표절 타이밍을 조작했을 수도 있지 않나. 혹은 중국에서 이미 발매한 곡을 한국에서 슬쩍 발표 시점을 앞당겨 놓았을 수도 있고 데이터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라며 강하게 나갔습니다. 담당자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그렇다면 중국 내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매 기록이 2000년보다 앞선다는 증거를 가져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지만 머릿속에서는 이 한국 기획사? 녀석들 다 손 써서 바꿔놓았을 거야 라는 음모론만 맴돌았습니다. 분이 안 풀린 저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번에는 일부러 젊은 한국인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왕실링이라는 이름 들어봤어? 왕실링 곡이 표절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한국 사람들이 사실 중국 곡을 훔쳐갔잖아 라고 제멋대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젊은이들은 글쎄요. 왕실링을 알긴 알지만 이미 그 곡 원작이 한국 곡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왕실링 본인 측도 저작권 합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중국 쪽에서도 한국 노래를 자주 표절한다던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죠라는 말까지 덧붙이는 한국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뭘 안다고 떠드냐.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모르는구나. 이런 사례는 분명 한국이 중국을 표절한 건데 억울하게 뒤집혔을 거다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주위에서는 웅성대며 제게 이상한 눈길을 보냈고 한국 학생 한 명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흥분하는 거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더욱 열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원래 친분이 있던 중국인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며 음악 관련 일에 종사하는 중국인이었는데 저와 옛날부터 교류가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가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류얼리, 이건 이미 예전부터 알려진 사건이다. 왕실링이 부른 아이니가 한국 곡인 건 사실이야. 한국이 먼저 발표했고 왕실링이 뒤늦게 표절한 뒤 후에 라이선스를 사서 정식으로 풀었다고 하는 게 정설이야. 그것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어. 저는 그를 보고 그럼 넌 중국인으로서 국가적 자존심도 없냐? 어떻게 한국 쪽 편만 드는 거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사실이 맞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분해서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믿었던 중화 사대주의가 이렇게 허망하게 배신당하다니 말도 안 돼. 하고 울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막연히 분풀이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거리로 나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번화가를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공연 비슷하게 길거리 무대를 준비하는 한국 댄스 팀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약간 취기가 덜 깬 상태로 그들의 준비 현장을 어슬렁거리며 계속 큰 소리로 이런 춤들은 전부 우리 중국의 민속춤 변형이다. 너희가 뭘 알아 하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무대 준비를 하던 한국인 중 한 명이 아저씨, 방해되니 저쪽으로 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가 왜 아저씨냐? 난 아직 젊다. 그리고 내가 중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나. 지금 한국이 다 중국 문화를 뒤따라하면서 말이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젊은 공연자들은 황당해하며 우리가 왜 중국 문화를 따라해요?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음악 장르도 다르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K-팝이란 자체 문화를 접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게 다 중국 것이니라 하고 괴성을 질러대자 무대 스태프가 경찰에 연락하려는 듯 휴대전화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황한 저는 그곳에서 서둘러 벗어났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길거리에서 야시장 비슷한 축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도시인 베이징에서는 길거리 아무 데서나 침을 뱉어도 별로 제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무심코 땅바닥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그랬더니 근처에 있던 한국 아주머니가 저기요. 여기는 길거리에 침 뱉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 다니는 길이잖아요라고 정색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니, 이게 뭘 그리 큰일이라고. 원래 사람 침은 자연스럽게 어디든 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중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라고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여기는 한국이고 공중도덕이 중요합니다. 본인 나라가 어떻든 우리나라에서는 삼가 주세요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열이 받아서 정말이지 예의 타령으로 꽉 막힌 나라군 하고 투덜거리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상황이 꼬였습니다. 어느 포장마차 비슷한 곳에서 호떡을 파는데 너무 맛있게 보여서 하나 집어들고는 나중에 결제할게 하고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사를 하던 한국 할머니께서 야단치듯 큰 소리로 여기서는 먼저 계산하는 게 예의지 함부로 집으면 안 돼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까다로운가. 중국에선 이런 식으로도 다 넘어가는 데라고 또다시 투덜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보길래 저는 괜히 너희가 뭘 알아. 원래 호떡이 중국에서 온 음식 아냐. 화교들이 전해준 거라고 들었다. 결국 다 중국계 원조인데 먹는 방식에 이렇게 관대한 배려도 못하냐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황당해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어떤 젊은 청년이 이분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라며 곁에서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에서 체면을 구기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배려라면서 간섭이 심해 서로 간섭하고 규칙 따지길 좋아하는 것 같아.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라고 저 혼잣말로 투덜거리며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표절 문제. 왕실링의 아이니가 실제로는 한국 고기였다는 문제로 인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를 뒤집어 엎을 증거를 찾아내야겠다는 집착이 들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한국의 방송사에서 일하는 프로듀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증거들을 조작한 것 같으니 혹시 실제는 한국이야말로 중국 곡을 표절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당장 나한테 가져와라 하고 말입니다. 그 프로듀서는 한참 말을 아끼더니 류얼리 한국도 분명 다른 나라 문화를 참고할 때가 있고 특히 중국 문화를 무시한 적은 없어.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중화권 언론에서도 한국 곡을 표절했다는 걸 왕신링 측이 인정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계속 우겨대면 오히려 중국의 이미지가 나빠질 뿐이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내가 왜 중국 이미지를 나쁘게 해. 한국이 자꾸 왜곡해서 중국을 깎아내리니까 내가 직접 나서서 중국을 지키겠다는 건데라며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보고 그는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듯 자리를 피하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돌아가기엔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무조건 뭔가 이상이 있다. 분명 한국이 온갖 로비를 해서 기록과 역사를 조작한 것이 틀림없다라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러다 그래. 직접 방송국에 쳐들어가 보자. 한국 지상파 방송사들이나 대형 언론 사무실에 가면 거기서 뭔가 숨겨진 비밀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대형 방송사 건물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저는 사전 약속 없이 들어가려 했고 로비에 있던 안내 직원에게 무조건 문 열어달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난 중국에서 온 류얼리라고 한다.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을 가진 나라 중국의 중요한 인물이다. 당장 윗사람 불러내라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안내 직원은 황당해하며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이곳은 사전에 약속 없이는 출입이 안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약속이고 뭐고 필요 없다.
지금 한국이 중국 노래 표절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언론에 제보하러 왔다. 중국 왕신링곡 표절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신경질적으로 굴었습니다. 그 안내 직원은 당혹스러워하다가 경비 직원들을 호출했고 저는 금세 격렬하게 언성을 높이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경비가 저를 밖으로 내쫓으면서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무단으로 들어오시면 불법 침입입니다.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무리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약속을 잡으세요.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나를 막냐? 한국은 언론 자유가 있고 나는 중국의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막는 건 한국이 뒤가 구리다는 증거 아니냐라고 떠들었지만 이미 주변에는 경찰을 부르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망신당하고 쫓겨나듯 그 방송사 앞을 물러나야 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뭔가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죄다 아이니 표절 문제는 중국 쪽이 먼저였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점이 저를 더 치받게 했습니다. 아니, 똑똑한 중국인들이 어째서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중국이면 무조건 한국보다 앞서고 한국은 중국을 따라하는 존재라고 확신해야 하는데라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중장년 한국인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계속 분을 사귀지 못한 채 투덜거리며 혼잣말로 말도 안 돼. 한국이 훔쳤어. 한국이 훔친 거라고라고 거리를 배회하니 그분이 제게 관심을 보인 듯 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시유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스스로 밝혔고 저를 차분하게 달랬습니다. 중국도 훌륭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왕신링 표절 관련 사안은 이미 다수의 자료로 증명된 팩트입니다. 실제로는 한국 곡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쓴 뒤 뒤늦게 정식 계약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공무원은 제게 여러 자료 링크가 담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중화권 언론 보도 내용도 있고 한국 측 저작권 협회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쪽 왕신링 측이 사후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저는 서류를 읽어보다가 화가 나서 집어던졌습니다. 이것도 다 조작일 거야. 한국이 주도해서 꾸민 음모라고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그 공무원은 한숨을 내쉬며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트집 잡히고 발 디딜 때마다 규칙 운운하는 사람들과 부딪혀서 기분 상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표절 논란의 근본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였습니다. 중화권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또 베껴갔네. 한국이 중국 곡을 훔쳤네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을 비난하는 이들이죠.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정작 중국 쪽에서 한국 노래를 먼저 무단으로 가져다 썼고 나중에야 계약으로 마무리 지은 사례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정현의 대표곡을 똑같이 표절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 수많은 중국 가수들이 한국 노래 멜로디나 구성을 가져다 쓰면서 별다른 설명 없이 대충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하나둘씩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점점 중국이야말로 한국 음악 표절 왕국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절대, 끝까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문화의 뿌리도 모두 중국에서 왔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한테 배워가며 성장한 거지. K-팝이 우리 중화권 음악을 표절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한국의 SNS나 중국의 SNS, 그리고 해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한국은 분명 중국 음악을 베껴간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중국 음악이 한국에서 베껴지고 있다라는 식의 글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리는 댓글은 대부분이 저를 비웃거나 비판했습니다. 누군가는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느냐. 정작 대표적인 사례만 들어봐라라고 요구했고 저는 그럴 때마다 왕신링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그게 다 한국이 표절을 먼저 한 뒤에 타임라인을 조작한 거다라고 우겼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제게 조롱 섞인 답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머지않아 저는 한국에서 더 머물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주운 쓰레기를 제 멋대로 아무데나 버린 일,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멋대로 꺼내 먹고 계산 늦게 하려 한 일, 길거리에서 굳이 소리를 질러댄 일 등으로 여러 차례 주위 사람에게 지적받았고 종종 경찰이 출동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선 다들 이런 정도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항변했지만 한국인들은 여기는 한국인이 우리 규칙을 지켜달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이 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철없는 짓을 하나라는 시선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쯤 되자 저도 꽤나 지쳐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음악 틀 때조차 바로 음원사를 통해 계약을 해야 하는 정도로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한국 TV 프로그램의 인터뷰라도 해서 한 방 먹이려고 했지만 이미 왕신링 표절 사건은 팩트로 정리된 사항이었습니다. 한국 원곡을 왕신링 측이 표절 후 나중에나 라이선스를 사갔다라는 기록이 너무 명확했지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제가 중국의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결국 몇 주간의 한국 체류 끝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고 나서도 전 한사코 제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 음모가 있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이 사실을 왜곡하는 거다. 이미 인터넷을 뒤덮은 기사, SNS 글, 방송 등은 전부 매수되어 있을 뿐이라고 끝까지 억지 논리를 세웠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한 소녀 무리를 만났는데 그 소녀들은 곧 컴백 예정이라는 한국 걸그룹 신곡 티저를 휴대전화로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그들 쪽에 가까이 가서 그거 알고나 보냐, 사실 중국 음악 표절한 걸 수도 있다고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소녀들은 처음엔 무슨 소린가 하다가 제가 또 케이팝은 전부 중국 것을 따라한 거다. 너희가 보고 있는 신곡도 분명 중국 원작이 따로 있을 거다라고 말하자 그냥 웃어 넘기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힐끔힐끔 절 돌아보며 무슨 이상한 아저씨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도 그래, 한국 놈들은 몰라서 그렇지, 결국 다 중국을 베껴가면서도 인정 안 하는 거다라고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씩씩거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제 시끄러운 중얼거림을 듣고는 고개를 돌려 무슨 문제 있으세요라고 물었지만 저는 말도 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설명해도 이 한국인들은 제가 진실을 말해도 못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절대 제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지만 제가 보기엔 한국이 교묘히 유리한 증거만 내세운 것 같거든요. 아무리 왕실링이 라이선스 계약을 뒤늦게 맺었다고 해도 그거야 중국의 자비심으로 봐주겠다는 의미였을지 모릅니다. 한국이 먼저 발표했다고 해도 정작 진짜 원류는 중국 음악이었는데 기록만 조작됐을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어쨌거나 한국에서의 제 진상 행동과 저마다 한국인들로부터 뼈아픈 꾸중을 들은 건 사실입니다. 어느 편의점 점원부터 길거리 공연 청년, 포장마차 할머니, 시위회 공무원까지 죄다 하나같이 제가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이야말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얼마나 광대하고 숭고한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까? 저는 그걸 지키고자 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한국인들의 주장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음악이 중국 가수 곡의 원작이었다는 것도, 한국이 저작권을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다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비밀이 있을 뿐이고 한국이 전 세계에 교묘하게 로비해 이 모든 걸 유리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중국의 음악을 표절했고 이번 사건은 뒤집어 씌우기에 불과하다. 아무리 논리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보여줘도 이건 제가 확신하는 진실입니다. 저는 끝까지 제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훌륭한 문화를 지닌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저 뒤늦게 따라왔을 뿐이고 이 표절 이슈도 반드시 그 사실을 곧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